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정영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 온정적 간섭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현실적인 주제 같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마스크 이렇게 쓰고 거리 두기 하는 이런 여러 지침에 대해서 아주 잘 그 순종해서 따랐다는 것은 뭐 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정부가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하는 이런 것이 이게 자유의 침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도 몇몇 사람들이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모든 문제들을 포함해서 오늘 좋은 그 발제를 해주셨는데, 신중섭 선생님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토론을 한번 시작해 주시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가 이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념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정선생님이나 전하는 리버테리언에 가까워 가지고 정부의 이런 간섭이 없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공동체라고 하면 공동체고 조직이라면 조직이고 그 조직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 질서가 사람을 직접 강제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념적인 신념의 문제라고 하는 거하고 사회의 어떤 질서 문제가 상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리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정 교수님 논의한 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온정주의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주로 부모와 선생들, 교사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미성숙했다고 이제 판단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저기 존스한테 미일과 같은 경우도 어떤 조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정주의적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성숙한 성인 이런 조건도 달고, 그런데 성숙한 성인이라고 하는 게 애매한 말이거든요. 도덕적 성숙인지 뭐 인간적인 성숙인지. 그래서 우린 그걸 주로 이제 그냥 성인이라고 하는 나이로 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는 문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오늘 이제 논의하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정 교수님이 이 얘기한 것들은 주로 이 청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마약이라든지 오늘 뭐 그 매춤 같은 건 말씀 안 했습니다. 매춤 같은 거를 우리 흔히 얘기해서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담배도 그렇고, 담배도.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경우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R로 내려오면은 안락사, 낙태, 동성 이것도 넓은 의미면은 온정주의적 간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락사, 낙태, 동성애. 또 보면 의무교육. 그 다음에 면허제도. 의사 면허들한테 변호사 면허, 교사 면허. 이것들이 국가에서 통제하는 거거든요. 물론 운전면허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운전면허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거에 그 청차가 쭉 있는데, 어떤 거는 우리가 온정주의 간섭의 범죄에 넣고, 또 어떤 거는 국가의 온정주의 범죄 간섭에 안 넣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주의자들은 운전면허도 없애자. 운전면허 없앨 수 있잖아요. 그냥 운전 실력이 있으면 되지 운전면허가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의사면허도 없애자. 그리고 의료행위를 하면 정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면허.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 안 삼는 말이 교사면허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등학교 교사 면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이제 저는 문제. 그리고 제 문제 핵심은 우리 정 교수님이 보기에 국가의 온정주의적 간섭의 범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경계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 저는 이게 다 온정주의 간섭 같거든요. 낙태나 안락사, 동성애 법으로 금지하는 거. 병역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무교육, 면허제도, 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거 강제로 국가에서 가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버테리언들이 온정주의적 간섭을 얘기할 때 극히 반대하는 게 범죄자, 피해자 없는 범죄만을 이제 국한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밑으로 오더라도 이게 무슨 뚜렷한 경계가 있기는 힘들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전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정 교수님 잠시 예, 또 예. 답을 하시면서 또 다른 질문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 입장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비슷한 이미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거를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그 온정적 간섭의 어떤 정의를 할 때 어떤 여기 강제의 의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도덕적 고려나 여타 기타 이거하고 중첩되는 것도 그 온정적 이제 간섭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혹은 보는 것이 더 이제 편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온정적 간섭을 그 온정적 간섭이 선의에 기반한 강제라고 한다면은 또 공익을 염두에 둔 강제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갖다 다르게 표현해서 그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어떤 그 도덕주의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서 강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정말 좀 바람직한 정의처럼 이거는 온정적 간섭에 속하고 이거는 뭐에 속하고 이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중첩적 어떤 이제 정책 의도를 갖고 있는 거라서. 근데 하지만 제 생각에 이제 조금 구분할 만한 거는 면허제도 같은 거는 어떤 본인의 이익을 예를 들면 의사의 이익을 갖다가 정부가 고려해서 그분들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일종의 그럴까 의료사고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한 거라서 일단 온정적 이 간섭 같은 거하고 구분을 개념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위한 어떤 제도지 명목상은 적어도 의사를 위한 제도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온정적 간섭이라 하면은 본인을 위한 간섭이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교사면허든지 의사면허든지 변호사면허든지 이제 그럴 것 같고요. 운전면허도 공익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이려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크게 말씀드리면 온정주의의 그 범주를 갖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는 거는 거의 어렵다라는 걸 넘어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은 거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정책 의도가 중첩적일 때도 예를 들면 도덕이나 통념이나 어떤 관습적인 도덕에 입각해서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고 또 이 온정적 간섭에 기초한 어떤 정책 같은 것도 우리가 반대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그 뭐 피해자 없는 범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매매 중간 마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개입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뭐, 전 뭐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네. 허 교수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저 고민이 많다기보다, 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어째 선생님. 우리 이래갖고 겨우 이렇게 얼굴 보고 말아요. 이제 정말로 대면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셀프 룰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간디가 제일 좋아했던 단어입니다. 스와라즈인데. 네, 근데 간디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외부의 이제, 뭐랄까, 영국이 인도에 대한 간섭에서부터, 그 다음 네. 하나의 공동체가 개인에 대한 간섭,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돼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셀프룰의 한 가지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종교적, 불교적이에요. 예를 들면 탐진치, 인간의 공격성이나 무지로부터 또 이제 독립해야, 이 둘을 다 해야 셀프룰인 거예요. 그럼 사실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이 전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불교 공동체를 만들 때는 이제 공동체 나름대로 계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계율은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그 성단에 가입하게 되면 계율을 이제 나는 수용하겠다라는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뭐 그래서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계율이 싫으면.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게 크고 작은 우리 공동체에 다 적용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작은 공동체에 소속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자유에 근거해서 활발하게 토론해서 뭐 거기에 숙인 민주주의라고 하든 해서 이제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룰을 선택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온정적 간섭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가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기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에 뭐 언론의 자유든 아니면 숙인 민주주의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짧게, 선생님 말씀, 뭐,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간디나 이런 어떤 옛날에 성현하고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사는 어떤 뭐랄까, 범위가 좀 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관용적이라 그래, 뭐랄까, 좀 더 이렇게 플렉서블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탐진치 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버린식으로 얘기하면은 적극적 자유 개념이라 그러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잘 산다라는 거는 그러한 어떤, 좀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개인적 역량이랄까, 수준이랄까, 이런 거에 도달하는 건데, 네. 자유주의자들이 여기서 셀프룰이라고 했을 때 그 셀프는 그런 정도까지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선호를 갖다가 이제 좁은 의미의 합리적, 그러니까는 서로 모순되지 않을 정도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왜 굉장히 나태하게 사는 사람이라든지 향락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자기 맞아요. 스스로 그거를 의사결정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과연 이제 바람직한 뭐
이념이냐 뭐 이런 것들은 따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자유주의자들 웬만한 그 어떤 삶의 방식에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은 그냥 보아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뭐 자격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라는 게 결국 사회를 대신하는 기구니까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말해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인생관을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가치관을 갖다가 전제할 때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면 정대인 교수님 아까 계시던데 나가셨나? 예. 아니 그러면 정영 교수님 네, 이제 자유주의 입장에서 지금 쭉 그 논의를 하시는 이거니까 네. 그러면 전체주의 사회나 그런 전체주의 견해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온정적 간섭이라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합니까? 뭐 당연히 국가가 그러니까 저는 전체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국가가 이 어떤 그 관장하는 어떤 국가가 다루는 어떤 사안들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사적 영역, 공적 영역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인품을 갖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소위 사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관여를 하는 거고요. 그 관여하는 방식도 무슨 본인의 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중이 어떤 뭐 지도층이라 그럴까 의사결정권자의 그거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낮은 그러한 이제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들의 발상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전에 저는 그게 가장 고전적인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가족부터 시작해서 씨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족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커지는 어떤 단계를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나중에는 국민국가 이런 거 등장하면서 국민국가를 마치 어떤 동일체 같이 여기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국기라든지 애국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소위 의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확장된 가족 개념 아니면 그것이 이제 어떤 외세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무슨 군대 이런 거 같이 국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체주의적인 접근이 훨씬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뭐 그 목적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온정적 간섭은 당연히 그때는 당연한 거죠. 매출 못하게 해야 되고 왜 뭐 사회 악을 제거한다는 그 명분하에 못하게 해야 되고 뭐 매혈이라든지 뭐 장기 매매 이런 것도 안 되고 아까 신 선생님 말씀하셨던 피해자 없는 범죄 뭐 예, 다 그 국가가 아무튼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 교수님. 예, 예. 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온정적 간섭은 사실 저에게는 좀 새로운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행정 규제 영역으로 단순히 생각했는데 행정 규제 중에서도 상당히 특정 논리를 그 나름의 어떤 그 특정 논리를 가진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런 문제를 결국은 국가 권력 행사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 철학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계 문제인데요. 선생님께서 13쪽에 보면은 공동체주의도 자유주의의 일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물론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이 자유주의도 제3자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들 간의 관계가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보완적 대립 관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자유주의의 일종이라 하면은 자유주의 종류 중에는 뭐 그런 공정적인 자유주의도 있고 공리적인 자유주의도 있고 정치적인 자유주의도 있고 또는 뭐 칸트적인 건 철학적인 의미의 자유주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건 자유주의의 일종이지만은 공동체주의를 자유주의의 일종이라고 본다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문제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온정적 간섭의 개념과 성격의 문제인데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대체로 감은 옵니다. 감은 오는데 이 개념 정의를 5쪽에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께서 정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판단과 의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저해하는 조치, 이걸 이제 온정적 간섭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미술관 보존, 순수 예술 진흥을 위한 미술관 보존을 온정적 간섭으로 보셨는데 이거는 서비스 행정이지 온정적 간섭은 간섭, 즉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데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술관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이런 서비스 행정도 온정적 간섭으로 보면은 개념상에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린 온정주의적 간섭의 성격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행정 규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용상으로 이 온정적 간섭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행정 규제를 경제 규제, 사회적 규제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눕니다. 그런데 경제 규제적 성격은 상당히 여기 제외되는 것 같고요. 우리 그것보다는 상당히 이 사회적 규제 중에서도 후견적 성격이 강한 특수 규제. 이게 이제 행정 규제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온정적 간섭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성격은 선생님께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시민 복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때 시민은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선의나 편의를 목적으로 그 사람의 특정 개인의 행위에 개입하여서 이걸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정적 간섭은 일종의 연성적 아주 소프트한 공동체주의 일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온정적 간섭을 영어로 legal 파터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때 파터널리즘 자체가 온정주의 또는 온정적 간섭주의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게 리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정적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적 규제를 요하는 성격의 정부 규제만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도덕적, 윤리적, 의료적 차원에서 정부 규제와 관계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은 제외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 세계적인 흐름과 또 한국의 우리의 지금 당면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1980년대 말에 소련과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때 이제 많은 세계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상당히 우수성이 있다. 이런 것이 입증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 말부터 뭐 그전부터도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은 신자유주의가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득세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한계라고 그럴까요? 이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공동체주의적인 흐름을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분야별로는 정치학에서는 대의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별사체 민주주의 이런 형태로 공동체주의적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경제학에서는 거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이 이게 이제 규제의 원리로 작동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시장 실패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다시 거기서 찾는 신고전주의 흐름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도 일종의 공동체주의적인 흐름이죠. 행정학에서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신공공관리론적인 그런 소위 흐름이 작용하다가 90년대 말부터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단체가 파트너십을 이루어가지고 협치를 해야 된다 하는 공동체주의적인 대주의적인 흐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이항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더구나 이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흐름이나 논리가 상당히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주의적인 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적인 공동체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민 공동체적인 이념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취임사나 최근에 유엔에서 한 연설을 보면 자유라는 걸 한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 기능과 작은 정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물간 신자유주의가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특히 진보주의자들은 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자유주의를 기본 이념적 기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세계적인 흐름을 봐서도 그렇고 거기다가 공동체주의적인 요소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가미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접점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마이너한 겁니다만 덧붙이자면 선생님께서 매진말에서 하신 그 파인버그의 주장하는 4가지 논리 요소는 이건 오히려 서두에나 아니면 논리 전개 중간 단계에 들어가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적인 성격의 어떤 전제와 그다음에 논리를 이야기하시는 게 그럼에 맞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이 파인버그 그 배치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서 선생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그러한 질문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제가 알지 못했던 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학이나 경제학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선생님 맨 마지막 하신 질문이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어떤 질문처럼 보이는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접점, 자유주의 특히나 무슨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그러한 유의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선생님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자유주의를 갖다가 다시 여기 어떤 온정적 간섭을 논의하는 배경으로 삼아서 그게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어떤 질문이자 질타이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해하는 공동체주의라는 입장하고 선생님이 쓰시는 용어가 어쩌면 다른 걸 지칭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구체적인 예를 갖고 얘기하면 저는 우리나라 동아시아 이 국가들이 일본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잘 알지 못하지만은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의 공동체주의 아닙니다. 전체주의 국가예요.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는 어떤 용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양호 선생님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전체주의 국가를
온갖 거, 정부에 대해서가 온갖 거에 대해서 간섭하고 간섭하는 정도가 거의 그 개개인의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뭐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혹은 자신의 의사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는 이런 국가 체제, 사회 체제냐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아니고요. 그렇게 그걸 전체주의라고 한다면 그럼 네가 생각하는 공동체주의가 뭐냐? 왜 그걸 갖다 자유주의의 일종이라고 보냐?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제가 그 서양에서 서양식 정치 철학을 해가지고 그 일종의 사용하는 용어가 편향돼 있는데요. 그때는 커뮤니테리언이라는 말이 그 마이클 샌델이라든지 뭐 찰스 테일러라든지 마이클 월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뭉뚱거리는 건데, 그건 저보고 표현을 하라 그러면은 자유주의적인 체제가 너무나 좀 뭐라 그럴까, 마치 뭐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어떤, 이런 그런 좀 냉랭한 서로 남남 같은, 서로 간섭은 안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따뜻한 온정이랄까 뭔가, 그러니까 그 공동체주의에 제가 생각할 때에 이제 그런 류의 서양식의 미국식의 그 공동체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이상은 토크빌이에요. 토크빌이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왜 지역에서 사람들이 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자치를 할 것인지, 경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일종의 자기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방식의 삶을 지향하자. 왜 우리가 꼭 이렇게 무슨 도시에서 서로 무슨 뭐 닭이 개보듯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아쉬운 점을 갖다가 메우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주장으로 알고 있고, 그게 뭐 그 자유주의자들은 일단은 아까 사회개혁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홉스까지 올라가서 그냥 아톰 같은 거로 사람을 인식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유주의적인 결론은 나오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뭐 이거 억압과 무슨 강제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다이나믹한 어떤 사회를 만드는 요인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어떤 결핍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자라는 취지로는 그렇게 저는 공동체주의를 이해합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한 공동체주의는 한국이 아니라 무슨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그렇게는 안 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용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어떤 기제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그건 당연히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가 가는 방향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냐, 그러니까 한국식 전체주의와 한국식 이런 어떤 정치체제와 그 자유주의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섞어서 장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그냥 거듭 말씀드린 거, 사회를 갖다가 확장된 가족처럼 생각할 거냐, 군대같이 생각할 거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시장같이 생각해서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자고 그렇게 만난 장으로 이 얘기를 할 거냐. 그게 어떻게 두 개가 합쳐질 수는 없거든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약간씩 또, 미진한 거는 또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 좀,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강은순 교수님. 네. 예, 선생님 시적절하고 그 명료한 발표는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그 의료적 차원에서 이 온정적 간섭주의에 관한 다른 논문에서는 그 지금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그 온정적 간섭주의와 자율성 존중 원칙이 충돌하고 상충한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에서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이 양립 가능하고 오히려 온정적 간섭주의의 역설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입장을 펼치는데요. 온정적 간섭의 결과로 자유라는 그 선이 보호 내지 정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섭은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 그리고 또 한자의 그 자율성이라는 것은 그 한자의 최선의 이익에 일부러 사고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펼치는 그런 이제 그 논문을 봤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선생님이 서론 본론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 온정적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원칙과 충족돼야 할 어떤 조건을 밝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원칙 하에서 온정적 그 뭡니까? 간섭. 온정적 간섭은 가능하다, 이런 논지를 펼치시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아까 뭐 김영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갑자기 파인버그를 이제 소환하시면서 동의를 선생님 표하시면서 미풍양속의 원리는 우리가 참 이게 거부하기가 힘들지만 온정적 간섭의 그 원리는 그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걸 뭐랄까요, 이 반간섭주의, 즉 이제 이 간섭주의를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에서 이제 이 결론에 있어서 선생님이 다소 이제 이 파인버그를 이제 소환하면서 조금 계속 지지해왔던 어떤 그런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원칙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 여기서는 좀 뭔가 채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파인버그처럼 온정적 간섭의 원리는 뭐 거부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선생님의 전체적인 서론 본론 결론의 그 일관성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리한 이렇게 외람됩니다만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거는 저는 의료 분야에서 온정적 간섭이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증진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그러니까 verbal dispute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정의를 하면은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처음에 그 자율성의 침해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정의를 할 때, 지금 당장에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 거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였으면 뭐 바랄 것이다라는 거하고 가언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실질적인 거하고 이제 구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입장이냐라는 거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은 그 환자의 복리를 위해서 당신을 진정으로 위해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하는 입장하고 똑같아요. 진짜로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강제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아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고, 이 온정적 간섭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강제를 하는 자가 국가고 혹은 사회고, 강제를 당하는 사람은 나란 말이죠. 성인이고 뭐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환자라고 해서 의학적 지식은 일천하겠지만 의사가 저한테 뭐 알려줄 거 안 알려준다든지 뭐 정보를 왜곡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저는 예, 의사는 뭐 그런 사람도 자기 철학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의사는 사실은 문제가 뭐 그것도 어느 정도지만은 다른 의사들한테 가면 되니까. 근데 국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뭐 그 의료 분야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는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인버그 그 부분은 제가 괜히 이제 그야말로 선생님 말씀처럼 소화를 해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파인버그에 따르면은, 이게 네 가지의 자유주의자라면 네 가지의 가능한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이제 원칙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앞에 두 개는 그게 이제 말이 된단 말이죠. 근데 뒤에 두 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오펜시브한 거, 그런 거를 하지 않는 다른 유형의 뭐 피해자 없는 범죄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유형의 것들, 그러한 것들의 도덕적 판단을 완전히 안 하는 사람들은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충분히 공감을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머리로는 아까 제가 예로 좀 그런 걸 들었는데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요즘에 예를 들어서 피임기구 다 쓰고 근친상간한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걸린다라는 거고 제가 머리로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심정적으로 여기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회가 받아들여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거에서 이제 뭐 제거하든지 이런 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거고, 온정적 간섭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도 범세계적으로 이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국가가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1차적으로 제안한 거는 지금 당장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온정적 자유를 간섭을 제한하는 것만 해도 큰 변화라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자유주의라는 어떤 이념을 뭐 그때는 이념 대 이념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전체주의라는 이념 대비 저는 훨씬 더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자유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프레젠테이션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그거는 아까 김영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자리를 좀 잘 배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조치하겠습니다. 예, 좋은 김기봉 말씀입니다.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여기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딜레마지 않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가족이 아니라 시장, 이 상황을 국가가 해결자인가? 근데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제가 걸리는 건 뭐냐면 온정주의라는 말에요. 가부장주의잖아요. 과연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미성숙하다는 얘기잖아요.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석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가 셀프 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느냐, 자기 자신이 미성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계몽적 인간으로 만드느냐 라고 했을 때, 온정주의적 간섭이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온정주의적 간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게 맞느냐 라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본다면 결국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내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든 백신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공공선을 우선시하느냐 이 두 개에 갖고 있는 그 양면성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온정주의적 간섭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공동체의 공공선을 우선수로 두는 공화주의적 시민 덕목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느냐. 근데 이거를 이 딜레마를 할 수 있는 답이 뭘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답이 뭘까인데 저 같으면은 이거를 황금률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만 너무 강조하면 자유 쪽으로 가는 거고 오히려 남이 원하지 않는 거는 나도 안 한다. 그러니까 황금률적인 방식의 윤리, 그러니까 자아 중심이 아니라 타자 윤리를 끌어들이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황금률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이 문제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편이 오히려 온정주의적 간섭이라는 가부장적인 방식, 그러니까 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둘 다 생각해 봐야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걸 이제 퍼터널리즘을 갖다가, 아까 그리고 참, 김영규 교수님이 리걸 퍼터널리즘에서 왜 리걸은 법적 규제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리걸이라는 게 그때 정부의 거버먼탈 퍼터널리즘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이제 환치해서 그냥 근데 정부의 온정적 간섭 매번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그 처음에 제목만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리걸 파터널리즘은 정부의 온정적 간섭이라고 옮긴 건데 그것을 후견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김기봉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옛날엔 가부장주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순환적인데 이걸 뭐로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김기봉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을 갖다 미성숙하게 바라보는 입장이 이제 핵심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미성숙한 자녀를 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갖다 그러면 후견적이라고 해야 될 거냐? 온정적 간섭이라고 그래야 될 거냐? 뭐 가부장적이어야 될 거냐? 저는 뉘앙스로 보면 가부장은 너무 막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것 같고 후견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반대급부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약간 왜 패트로니지라는 게 마피아가 뭐 누구 봐주고 이런 방식으로 좀 그냥 좀 아주 선의만으로 제약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바꿨는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그 참 좋은 이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일단은 김기봉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는 공공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정부에서 인프라를 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뭘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뭐랄까, 뭐, 미술관 보셔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세금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익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프리라이더도 없애고 한편으로는, 이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가 뭐 도시개발하듯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 근데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죠. 이건 본인을 위한 어떤 행위의 정책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선을 어떤 뭐 위한 그런 어떤 행위나 정부 정책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황금률 말씀하신 거는 뭐 자유주의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도덕의 기본이 reciprocity 상호성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롤즈의 그 사회 규정에서도 뭐 cooperative venture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도 제가 이해할 때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거든요.
네가 나 그러니까 제로섬이 아니고 네가 등 긁어주면 나도 등 긁어주고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하고 네가 나쁜 짓 하면 나도 나한테 적대시하고 이제 그런 어떤 상호성이 옛날 같으면 그게 하나도 이제 당연하지 않은 거가 옛날 같으면은 만약에 공동체를 갖다가 가족같이 생각하면은 설사 누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해도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 윤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좀 아량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황금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유주의가 오히려 더 이제 그거에 충실한 그런 윤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의 뭐 연장이죠. 거기다가 다만 이제 그 자율성에 대한 셀프 룰 혹은 뭐 자율성, 오토노미 이런 것에 대한 가치 부여가 자유주의자들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기가 꾸려서 뭐 이렇게 일궈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결과가 나쁘더라도 거기에 의미 부여를 상당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나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를 이제 거기에 아주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그것도 김영규 교수님이 또 저기 잘 지적을 해 주셨던 건데 질문을 하셨던 건데 제가 넓은 의미 이건 제재는 넓은 의미에서 왜 뭐 당근과 채찍을 갖다 다 포함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미술관 보조나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꼭 사람을 매니플레이트를 하는 거가 뭐 못하게 해서만 하지는 않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그게 사실은 넛지도 마찬가지죠. 어떤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 뭐 못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하게 하지 않으니까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예 강제하는 것보단 나을지 모르지만은 예, 차선이죠. 예, 네. 잠깐 예, 선생님. 그 한마디만 들고 싶은 거는 이게 가부장하고 자꾸 혼란이 되는 이유는 지금 정 선생님은 리거리 앞에 넣은 거예요. 법적 강제예요. 우리가 가부장적인 거는 법적 강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온정주의를 지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에게는 원초적으로 온정주의적 간섭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휴움 같은 경우도 나에게 좋은 거는 내가 판단을 하는 거지, 타인이 판단할 수 없는 거고, 휴움이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도 설사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날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유는 첫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면은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거나 더 행복하게 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온정주의적 간섭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테리언이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그거를 깨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일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부장적인 것하고 리거라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리고 지금 신 교수 이익이 되는 주체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걸 타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죠.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온정적 간섭은 자유주의의 일종이라기보다는 공동체주의의 한 형태가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정 교수님께서 공동체주의를 전체주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어떤 국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의 스펙트럼이 무정부주의에서 전체주의 양극단이 있겠죠. 이 극단에서 이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자유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또
이쪽 전체주의적인 그런 양극단으로 볼 때 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면이 있는 상당히 중도적인 의미의 그런 것이 공동체주의. 예를 들면 참여민주주의 같은 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수기민주주의 이런 것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 이런저런 형태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영을 하고 참여를 촉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동체의 어떤 존재를 활성화시키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주의를 꼭 극단적인 전체주의로 볼 필요는, 또 많은 법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도 사실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공동체주의도 전체주의적인 의미의 공동체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용어는 제 생각에는 그냥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전공도 다르고 어떤 제가 이제 그 일종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 그 범위 내에서 소위 커뮤니테리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입장을 갖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제 글에서는 그 아류라고 했을 때는 그들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공동체주의라는 말이 그렇게 안 쓰이고 다르게도 쓰인다라는 이제 지적은 적절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좀 더 이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 어떤 그 일은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제 용어의 어떤 뭐 사용 문제를 넘어서 크게 봤을 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공동체주의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뭐 사회주의라고 부르든지, 그러니까 개인과 이제 달리 어떤 개인이 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집단 자체에 고유한 가치가 있고 개인들은 그것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입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크빌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받아들이는데, 아까 신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각자가 막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옛날에 고전적인 어떤 그 참여하는 거, 뭐 같이 더불어 만들어가는 사회, 이런 이상을 갖다 이제 가미해서 이제 그런 입장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구분만 하면 되는 거고, 명칭은 우리가 뭐 이제 학문 분야별마다 조금 다르게 쓰는 거라서, 예, 그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정리 가능한 거라서 선생님하고 이견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자유주의 사회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예, 선생님. 예, 저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그야말로 참 꽃이죠. 꽃이고 그 자유를 실현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 뭐 사르트르라든가 철학자들은 주로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좀 우리나라 사회와 미국 사회가 서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랜 역사에서 누적된 어떤 도덕관념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로 좀 전에 이제 만약에 근친상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피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수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우리 사회는 뭐 정부의 어떤 온전적인 간섭이 아니라도 그 사이에 누적된 어떤 오랜 기간 누적된 도덕관념 때문에 그런 것이 쉽게 그게 용인이 잘 안 되거든요. 혹시 그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다. 저 하동에서 강주로 가는데 그 중간쯤에 어디 보면은 휴게소가 있는데 동상이 있어요. 달래강, 그게 남자가 섬진강을 건너면서 자기 여동생 물에 탁 젖은 몸을 보고 이게 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죄의식을 가지고 자기 성기를 잘라서 죽은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이 동상도 있고 한데, 그만큼 이제 우리 동양 사회와 미국이나 서양하고는 좀 다른 오랜 역사 기간에 쌓인 어떤 그런 도덕관념이 갔는데, 그래서 이러한 도덕관념도 참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뭐랄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발표문에 나온 장기 매매라든가 낙태라든가 포르노라든가, 그 다음에
나체 같은 경우도 뭐 유럽에서는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온정적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도덕적인 관념에 의해서 참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 뭐 자살 문제라든가 또 이제 총기 소유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그건 굉장히 자유라고 그 총기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과연 그렇게 총기 소유가 쉽게 용인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뭔가 적용이 조금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물론 우리 동양 사회가 사실은 뭐 유교 그 원리주의 이런 거 형식주의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주의에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너무나 오랜 역사 기간 쌓여서 뭔가 이게 도덕 관념으로 형성이 돼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의식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7쪽에 보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표현의 자유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물론 그 민주주의에서 그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날 이게 책임 같은 게 많이 우러지지 않고 근데 인터넷이 사회학의 백화점이라는 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 누명을 써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최근에 뭐 대통령이 뭐 비속어 문제 때문에 뭐 언론 탄압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또 뭐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때도 책임 문제는 또 어떻게 무한의 언론은 무한의 자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은 톨레란스 이게 관용 그 멋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한동안 우리 뭐랄까 우리 그 언론에 항상 소개가 되고 프랑스의 톨레랑스 뭐 하면서 좋은 것만 했는데 근데 프랑스 사회가 좀 달라졌거든요. 왜? 그냥 굉장히 이슬람 이런 원리주의들 와가지고 테러를 일삼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톨레란스에 대한 어떤 그런 한계 이런 얘기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관용이 오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요인도 참고로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좋은 질문 감사하고 근데 저 주제를 너무 제가 답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오해의 소지나 뭐 이런 것들 있는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좋게 얘기하면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이제 도덕 윤리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서양하고 이렇게 너무 서양 것들을 좋은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생각의 지도, Geography of Though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미시간 대학의 그 리차드 니스벳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게 네, 저도 읽어봤습니다.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를 갖다가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건데 실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한국 사람이라 그러는 사람 중에서 10명의 중에서 7명은 약간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10명 중에서 뭐 4명은 좀 서구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서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10명 중에서 3명은 여기 소위 동양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지 이제 흑과 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은 뭐 아까 10명 중에서 7명이 동양식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요즘에 MZ세대라 그러는 사람 중 걔네들은 뭐 10명 중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6명은 서양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우리 것이 있는데 남의 것을 서양에서 소위 온 걸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트렌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 경제체제나 사회체제가 전부 다 서양식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체계나 제도를 보면은 서양식이 아닌 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트렌드를 갖다 그럼 내가 역행해서 그럼 자본주의 안 하고 시장경제 안 하고 또 뭐 법치 안 하고 뭐 성분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가는데 그 속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에 맞춰서 할 거냐에 이제 이슈만 남는 거죠. 얼마나 빠르게
그렇게 될 것이냐. 뭐 물론 거기서 양자에서 좋은 걸 갖다 취할 수 있으면 취하겠지만은 저는 이게 무슨 뭐랄까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개인 중심적으로 보는 거냐, 자율성 중심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화목하고 우위에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냐. 가치관이 다른데 그걸 갖다가 뭐 속는다라는 게 그래서 아까 톨레랑스도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냥 전통적인 어떤 그 근친상간이라든지 누드라든지 뭐 토플리스라든지 이런 거 관련한 거는 저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서양에서도 그걸 갖다 당연시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토플리스는 누드 비치는 따로 있고 토플리스는 대부분 다 금지돼 있고 이런 식이라서 그걸 갖다가 서양에서 마치 그런데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하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도덕적 논의에서 배제하기가 힘든데 우리는 뭐 오죽 더 하겠어요. 그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이 이제 어떤 누적된 우리의 통념이나 뭐랄까 관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그게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아니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누디스트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벗고 다니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에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논의거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표현의 자유하고 책임 이런 문제들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올리버 웬델 홈스가 뭐 아주 이게 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불이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clear and imminent danger인가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공적으로 남에게 뭔가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근거가 있을 때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기근이 들었는데 존 스튜어트 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공물상인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누군가 이 사람들이 매점매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이나 뭐 이런 상태가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해가 가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댓글 뭐 이상한 거 다는 거 이런 거 싫은데 그거 이제 거기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올리버 웬델 홈스처럼 아주 그렇게 극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막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면은 막아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어디에다 금을 긋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은 뭐 개성이랄까 어떤 뭐 소위 표현의 자유에 얼마나만한 이제 가중치를 두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온정적 간섭과 거의 같은 류의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오늘 이제 이 글에서 이제 이 발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그거보다 더 넓은 어떤 자유주의 아니면 뭐 공동체주의 아니면 전체주의 민족주의 이런 어떤 이념을 배경으로 깔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만 갖고선 따져봐야 서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선생님 이양호 선생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마이크가 예. 네. 정 총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정병용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또 정영교 선생님한테 또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이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무슨 일을 얼만큼 할 거냐 가지고 무슨 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늘 이제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우선 저는 그냥 무슨 이제 기억이 떠올랐냐면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학생이었을 때 장발 단속, 장발 단속이 그때 유행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은 미니스커트 길이 이게 이제 그걸 단속할 때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난 거는 제가 87년이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 이행되고 이제 그 이후에 87년,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초반 이럴 때 이제 쭉 그 정부개혁, 행정개혁 뭐 이런 이제 위원회를 좀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들을 이제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받았어요. 뭐를 개혁해야 되냐는 걸 계속 받았는데 그런 그 건의가 이제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요식업이나 숙박업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이제 위생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니 근데 그 위생 검사라는 거의 그 항목 중에 중요한 게 성병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요식업이나 숙박업 그런 거 하는 분들이 그 주인이 받아야 되는 거죠. 주인들이 왜 저기 성병 검사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도대체 이런 것이 왜 있느냐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구한말이나 이런 조선 시대에 그 당시 이제 뭐죠 이렇게 이제 주막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밥도 먹고 또 잠도 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로운 나그네들 그냥 위안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일제 시대에 그런 단속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막의 주인이 그 위생 검사를 받는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병 검사였던 거죠. 그게 80년대, 90년대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안 고쳐지고 쭉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호텔 사장일 테면 성병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큰 식당의 주인들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언젠가는 이게 그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는 어떤 정부 간섭인데 이것이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그냥 계속 유지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없애자. 이렇게 이제 뭐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그게 이제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개혁안이라는 거하고 그것이 실제로 입법이 되고 해서 실천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에 어떤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고쳐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그런 정부 간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철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배우면서도 이제 우리 현실 사회가 어떠냐 하는 걸 늘 이제 사회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늘 생각을 또 안 할 수 없는데 시대적으로 아까 이제 김영교 선생님이 이제 시대적인 어떤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 시대적으로 많은 그 변화가 쭉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아까 이제 미니스커트 단속이니 무슨 장발 단속 같은 거는 그때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80년대 후반에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이렇게 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개인 자유의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저는 이게 사회 현상으로서 말이죠. 실질적인 사회의 어떤 변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개인 자유하고는 민주화하고는 꼭 그렇게 같이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개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서 개인 자유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국가 개입이 더 많아진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화로 인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의 개념이 이렇게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개인의 자유도 아울러 이제 강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오히려 민주화에 의해서 오히려 개인의 자유보다는 정부 개입을 강조해온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죠. 이를테면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우리 지난 30년 정도 과정의 어떤 민주화 과정에서 그런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우리 사회에 있지 않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런 생각이 또 한편에 강하게 그것이 이렇게 작용이 되어 오면서 과거에 이제 그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던 그런 방식은 많이 지금 그것은 도전을 받고 있고 이제 또 변화도 좀 있고 하지만은 이 사회적인 측면이랄까요? 이 사회 발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영미식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오히려 그 개인의 자유의 실질적인 그 개인이 자유를 향유하도록 돕기 위해서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국가의 개입이 더 많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자유란 게 뭐냐, 자유가 뭘 의미하는 거냐, 특히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또 그러면 이 개인의 자유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제기도 자꾸 해주시고 또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도 자꾸 이렇게 좀 많이 글이나 강의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하나 정병용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대강 또 시간이 이제 대강 끝날 무렵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정부의 온정적 간섭이라고 제목을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게 어떤 바운다리의 범위일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목을 조금 보니까 그래도 자유주의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걸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내에서는 정부의 온정적 간섭이라는 이런 토론 자체가 있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는 개인의 자유를 향해서 발전해 왔는데 결국은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수단이 모두 국가에 기속되느냐 아니면 개인한테 기속이 되느냐의 차이점에서부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장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류 역사에서 시장이 없었던 시대는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시장이 없었던 시대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고대 노예 사회든 어느 시대든 시장이 없었던 사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그 신분제 타파로 인해서 자기 자신 개인이라는 신분제 타파로 인해서 내 노동이 근로계약에 의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자기 허락에 의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회로 이제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됨으로 해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별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한 상황이다. 그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제가 딱 요것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정적 간섭 대상이 되는 중에서 사실행위하고 법률행위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부분들은 사실행위에 불과한데 장기매매라든가 대리모라든가 이건 계약이란 말씀이죠.
그 계약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간섭을 하느냐 하는 그 간섭의 그 효과는 예를 들어서 장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매매를 한 계약을 자체를 무효화시킴으로 해서 그 장기를 제공하기로 한 사람이 장기를 제공할 의무를 없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매매를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대리모 계약을 그게 무효화시킨다든가 그 민법에 있으니까 그죠? 그 무효화시키는 그 원인은 경제적 약자 또 개인의 자유 또 그 천부 인권설에 의해서 자기 몸뚱아리조차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매매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대전제 아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검토사항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행위하고 계약하고를 구분해서 좀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조금 더 훌륭한, 조금 더 재밌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정영교 교수님, 예, 이제 전체 또 이제 두 분 그런 질문도 물론 이렇게 간단히 답을 하시면서 또 총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돼야 되니까 그렇게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선생님. 네. 장시간 하여튼 여기 계속 남아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총장님하고 정병현 교수님 그 질문에서 공통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공통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대답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 범위 내에서의 어떤 온정적 간섭과 관련된 문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온정적 간섭이라는 주제를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자유주의라는 이념의 어떤 뭐 홍보라는 것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목적인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무슨 뭐 이게 이제 뭐 친근하고 좋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종의 사회 발전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뭐 갑자기 변화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향해야 되는 어떤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어디에다 놓고 이제 뭐 어쨌든 개혁을 하든지 뭐 발전하려면 그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모델화해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모델이라는 게 그냥 무슨 뭐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걸 가져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온정적 간섭이라는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주의를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 왜 이런 것까지 뭐 아무리 시대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이제 관성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아까 뭐 정병윤 교수님 대리모라든지 장기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계약을 포함하는 거고 경제적 약자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하고 같이 중첩적인 어떤 정책 의도를 갖고 있는 걸로 넓은 의미에서의 온정적 간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적 약자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입법 취지하고 실제 효과를 갖다 보면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매매를 그러면 안 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저 너 이거 그냥 안 좋아 보이고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거니까 하지 마. 그럼 그 사람들은 장기도 못 팔면은 뭘 팔아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팔라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갖다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튼 이제 뭐 제가 이 자유주의를 갖다가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고, 총장님, 정영도 총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듣기로는,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흔히 시민적 자유하고 경제적 자유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이슈가 이게 뭐 양극화를 줄인다든지 혹은 뭐 최소수의 계층의 복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을 잘 살리게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주 뭐 0.1%가 막 10%씩 갖고 이런 양극화가 심각할 때 그 위에 거를 갖다가 좀 밑에 이 차상위 계층이라 그럴까 이런데 얼마나 나눠주느냐 하는 그런 평등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도 논할 수 있고, 아니면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의 지위를 갖다가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할 거냐, 뭐 충분주의니 뭐 이런 다른 말로 표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슈인 거고,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개입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그 여러 논의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시민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고요. 뭐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의 어떤 평등주의적인 그런 방향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 여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무슨 빈부격차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건 없겠지만은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어떤 사회 민주화나 평등, 양극화 해소하고 상관없이도 다룰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때의 모델로서는 자유주의를 갖다 적어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그렇죠. 아유, 오늘 정말 또 예정했던 시간을 30분이나 넘게 정말 진전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발표해 주신 정영교 교수님, 또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미나를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